곽정과 황용은 구양봉의 뒤를 따라 절벽 밑에 도착했다. 고통에 찬 구양극이 신음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각각 양손을 바위 위에 얹어놓고는 최대치의 공력을 끌어올려 바위를 밀었다. 그러나 커다란 바위는 약간 움직였을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바람에 구양극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더니 눈에 흰자위를 드러내며 기절했다. 깜짝 놀란 구양봉이 얼른 조카 코 밑에 손을 대어보니 미약하나마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고통을 참기 위해 어찌나 이를 악물었는지 그의 입안은 피로 가득했다. 구양봉은 그런 구양극을 보며 다시 바위를 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만약 한번 밀어서 성공하면 모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밀었다 눌렀다를 반복하면 조카의 다리만 더 망가질 터였다. 구양봉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왼발이 젖은 모래 안으로 푹 빠져들었다. 깜짝 놀란 구양봉이 주변을 보니 어느새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 이미 바위 있는 곳으로부터 5, 6장 떨어진 곳까지 물이 밀려오고 있었다. 구양봉은 다급한 마음에 황용에게 소리쳤다. 야, 이게 지배야. 너희 사부님을 살리고 싶으면 어서 빨리 우리 조카를 살릴 방법을 생각해내란 말이다. 그 말에 황용이 버럭 화를 냈다. 당신이 만약 사부님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어요. 사부님의 내공을 합치면 우리 네 사람이 이 정도 바위를 못 밀어내겠어요? 이건 모두 당신 탓이에요. 황용은 결국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듯 양손을 펼쳐 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비록 황용이 화가 난 김에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기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구양봉의 가슴을 찔렀다. 구양봉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저 아이 말대로 만약 거지 영감이 다치지 않았더라면 의협심 강한 홍칠공은 분명히 도와주었을 것이다. 거지 영감에게 살수를 쓴 것이 결국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는구나. 사실 구양극은 구양봉의 아들이었다. 구양봉이 형수와 간통에 낳은 탓에 세상에는 조카로 알려져 있었다. 평소 잔인하고 악독한 서독이라도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닷물이 점차 가까이 차오르고 있었다. 숙부님, 차라리 일장에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구양봉이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다. 좀 참아라. 다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구양봉은 가까이 다가가 구양극의 다리를 절단하려 했다. 그러자 구양극이 깜짝 놀라 숙부를 말렸다. 안 돼요, 숙부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칼로 저를 죽여주세요. 구양봉이 버럭 화를 냈다. 어찌 이리 기계가 없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 말에 구양극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리를 절단하려던 구양봉은 바위가 구양극의 허리 부분까지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곤 다리를 자른다고 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순간 망설였다. 황용은 숙질간에 처량하고 비장하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 황약사가 도화도에서 큰 바위를 운반할 때 쓰던 방법이 생각났다. 잠깐 기다려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죠. 그 말에 구양봉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게 뭔지 어서 말해봐라. 총명한 낭자가 생각해낸 방법이라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야. 황용은 구양봉과 곽정을 시켜 나무 껍질을 벗겨 밧줄을 만들라고 했다. 구양봉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 줄로 바위를 끌어당긴단 말이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배에서 닻을 감는 것처럼요. 그 말을 듣자 구양봉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군. 도르래를 이용하면 되겠어.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곽정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구양봉은 금세 황용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구양봉은 단검을 꺼내 들고 뛰어가 나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구양봉이 구양극을 바라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벗길 필요 없겠어. 그 말에 황용과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구양극의 몸이 이미 절반 이상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 황용은 큰 돌을 몇 개 가져다가 구양극의 상반신을 일으켜 등 뒤에 돌을 괴어주었다. 상반신이 조금 높아지자 얼굴이 바닷물에 잠기지 않았다. 구양봉은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한 듯 말했다. 그만들 하고 가보게.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할 말이 있네. 어쨌든 진심으로 도와주었으니 그 마음은 고맙게 받겠네. 구양봉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침착한 모습이었다. 곽정과 황용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해 주었다. 조금 걸어가자 황용이 조용히 말했다. 저쪽 바위 뒤로 가서 구양봉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인데 굳이 그래야겠어? 게다가 구양봉이 우리가 엿듣는 걸 모를 리 있겠어? 조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사부님을 해치려 할 거예요. 우리가 미리 그의 계획을 알면 조심할 수 있잖아요. 만약 들키면 구양극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되돌아왔다고 하면 돼요. 그러자 곽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모퉁이를 꺾어 살금살금 나무 뒤로 돌아간 후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구양봉의 목맨 소리가 들렸다. 편안히 가거라. 네가 얼마나 황용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꼭 네 소원을 이루어주마. 황용과 곽정은 둘 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구양극이 곧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나 이어지는 구양봉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곧 황용을 죽여 너와 함께 장사 지내주마.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인 법. 내 비록 살아서는 황용과 한 방을 쓰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함께 누울 수 있으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황용은 곽정의 손을 꼬집어 돌아가자는 신호를 보내고는 살금살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구양봉은 슬픔에 잠긴 나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곽정이 화를 냈다. 저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가서 끝장을 봐야겠어. 그러나 황용이 말렸다. 내게 생각이 있으니 염려 마세요. 그러곤 산모퉁이를 돌아 전에 봐두었던 갈대밭으로 갔다. 일단은 구양극을 살려놓고 봐야겠어요. 황용은 칼을 꺼내 갈대 하나를 잘라낸 다음 한쪽 끝을 입에 대고 허공을 향해 몇 차례 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곽정도 황용의 뜻을 알아채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두 사람은 절벽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구양봉은 물에 잠긴 구양극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곽정과 황용을 보자 구양봉은 눈에 살기가 돌았다. 가보라고 했는데 왜 또 돌아왔느냐? 그 말에 황용이 근처 바위에 앉아 웃으며 갈대줄기를 내밀었다. 이 갈대줄기를 그의 입에 꽂아주세요. 아마 죽지는 않을 거예요. 구양봉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갈대를 받아들어 물에 잠겨가는 구양극 입에 물려주었다. 구양극이 물에 잠겨 죽을 위기를 넘기자 세 사람은 다시 나무 껍질을 벗기고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을은 바다를 온통 금빛으로 물들여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했다. 바닷물은 이미 다 빠지고 구양극은 갯벌에 묻힌 채 세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황용은 완성된 밧줄들로 바위를 여러 겹 묶었다. 그러는 동안 구양봉은 굵은 나무를 쓰러뜨려 평평한 돌을 찾아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황용에게 건네줬다. 이제는 도르래를 만들 차례였다. 구양봉은 황용을 보며 그 총명함에 감탄했다. 황용과 곽정은 큰 밧줄의 한쪽을 바위 왼쪽에 있는 세 그루의 커다란 나무에 단단히 묶은 후 큰 바위 아래쪽을 감아서 오른쪽에 있는 큰 소나무까지 끌고 갔다. 그 소나무는 수백 년 묵은 고목으로 세 사람이 함께 팔을 벌리고 애워싸도 부족할 만큼 굵었다. 황용은 구양봉을 시켜 9가닥의 밧줄을 만들게 했다. 우선 4개의 나무 기둥을 이용해 고목 주변에 우물정자 모양을 만들고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음 굵은 밧줄의 끝을 우물정자 모양의 나무 기둥에 고정시켰다. 세 사람이 함께 고목을 주축으로 삼아 우물정자 모양의 나무 기둥을 천천히 밀자 굵은 밧줄이 조금씩 감기면서 짧아졌다. 그에 따라 바위도 서서히 움직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세 사람만으로는 큰 바위를 들어올릴 수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황용이 손뼉을 쳤다. 내일 조수가 차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해봐요. 내일이면 구양극의 몸을 누르고 있는 돌을 반드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구양봉은 황용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믿지 않는다 해도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조카의 곁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곽정과 황용은 토끼 몇 마리를 잡아서 불에 구운 후 한 마리를 구양봉과 구양극에게 주고 동굴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홍칠공과 함께 토끼 고기를 먹었다. 세 사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곽정은 황용이 함정을 만든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기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오늘 밤에는 구양봉도 조카를 돌보느라 공격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세 사람은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에 마른 장작을 피워놓고 곤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밀물이 차오를 때 곽정과 황용은 절벽 밑으로 갔다. 꼬박 하루 동안 바위에 짓눌려 있던 구양극은 끊어질 듯 말 듯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바닷물이 구양극의 배꼽까지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밧줄을 큰 소나무에 감은 후 우물정자 모양의 도르래를 돌리기 시작했다. 바위에 나무를 많이 묶은 덕에 부력이 생겨 바위를 들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몇 차례 도르래를 움직인 후 구양봉은 물속으로 들어가 바위 밑에서 조심스럽게 구양극을 빼냈다. 마침내 구양봉이 조카를 안고 물 위로 떠올랐다. 곽정과 황용은 함께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러나 구양봉의 음흉한 얼굴에 잠시 기쁜 빛이 번지는 듯하면서도 자신과 곽정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을 보고는 슬며시 곽정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동굴로 돌아왔다. 곽정은 황용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구양봉이 3가지 약속을 지킬지 걱정스럽네요. 그때 구양봉이 동굴 입구에서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은 모두 나가거라. 이 동굴은 내 조카에게 넘겨줘야겠다. 곽정과 황용이 나가보니 구양봉이 구양극을 안고 서 있었다. 곽정이 화가 치밀어 대꾸했다. 이곳은 제 사부님께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자 구양봉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더니 싸늘하게 말했다. 설사 옥황상제가 지낸다고 해도 비켜줘야겠다. 곽정이 뭔가 더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황용이 그의 옷자락을 끌며 말렸다. 그러곤 홍칠공을 부축해 동굴을 나섰다. 곽정이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뒤도는데 구양봉이 말했다. 조금 있다가 먹을 것을 가져와라. 만약 음식에 무슨 수작이라도 부렸다가는 세 사람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세 사람은 산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곽정이 분을 참지 못하고 욕을 퍼부어대는 동안에도 황용은 침묵을 지켰다. 사부님, 여기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제가 가서 지낼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곽정이 앞서간 사이 황용은 홍칠공을 부축해 커다란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다. 그때 황용 눈에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황용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소나무 가지에 울창한 초록 잎이 마치 지붕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황용은 불현듯 뭔가 생각나 곽정을 불러 세웠다. 오빠, 갈 것 없어요. 우리 나무 위로 올라가요. 곽정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보았다. 과연 몸을 숨기기에 적합해 보였다. 두 사람은 다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큰 소나무 가지 사이에 이리저리 얽어 평평한 자리를 만들었다. 곽정은 구양봉의 말이 떠올라 물었다. 용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줘야 할까?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묘책도 없고 그렇다고 서독을 이길 수도 없으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요. 곽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두 사람은 산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아 불에 구운 후 반으로 나누었다. 황용이 반쪽을 땅바닥에 던졌다. 오빠, 여기에 오줌을 넣어요. 곽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알아챌 거야. 상관 말고 그냥 넣어요. 이때 홍칠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고 오너라. 내가 오줌을 갈겨주마. 곽정은 웃으며 양 반마리를 들고 나무 위 평평한 자리로 올라갔다. 홍칠공의 오줌 세례를 받은 양고기를 들고 웃음을 터뜨리며 동굴로 가려는데 황용이 그를 불러 세웠다. 오빠, 이걸 가져가요. 곽정은 어리둥절해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건 깨끗한 거잖아.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맞아요. 깨끗한 걸 가져다 줘요. 곽정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황용이 시키는 대로 깨끗한 양고기로 바꿔들고 동굴로 갔다. 구양봉은 양고기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곽정이 동굴에 닿기도 전에 밖에 나와 있다가 곽정의 손에서 고기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런데 구양봉이 잠옷 흡족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뭔가 짚히는 데가 있는 듯 곽정을 쏘아보았다. 다른 반쪽이 있나? 곽정이 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키자 구양봉은 성큼성큼 소나무 아래까지 달려와 오줌으로 더럽혀진 양고기를 빼앗아 들더니 가지고 온 깨끗한 것을 던져놓고는 차갑게 웃으며 가버렸다. 그 모습에 곽정은 고개를 돌려 구양봉의 눈을 피한 채 소리 없이 웃었다. 구양봉이 멀어지자 곽정은 황용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병법에도 허허실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독은 우리가 음식에 수작을 부릴 것이라 생각하고 속지 않으려 잔뜩 신경 쓰고 있었을 거예요. 곽정은 연신 감탄하며 양고기를 끌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세 사람은 맛있게 고기를 먹으며 좀 전에 구양봉 이야기로 웃어댔다. 한편 구양봉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저 야생양이라 누린내가 난다고 여겼을 뿐 별다른 의심 없이 맛있게 먹었다. 게다가 짭짤하게 간까지 맞추었다며 황룡의 고기 굽는 솜씨를 칭찬하기도 했다. 한참 후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구양극이 상처에 통증이 오는지 신음소리를 냈다. 구양봉은 그 길로 소나무 아래로 가 고함을 질렀다. 이봐 낭자. 우리 조카가 많이 아픈 모양이야. 내려와서 시중을 들어줘야겠어. 나무 위에 있던 세 사람은 이 말에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먼저였다. 황룡이 나무 아래로 내려가자 구양봉이 곽정에게도 소리쳤다. 곽가놈아, 너도 내려와라. 오늘 밤 뗄감으로 100그루의 나무를 해놓아라. 하나가 모자라면 네 다리를 하나 분지르고 2개가 모자라면 둘 다 분질러 놓을 테다. 분노로 이를 가는 곽정에게 황룡이 실수 없이 잘하라고 손짓을 보냈다. 구양봉과 황룡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곽정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분노에 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이는 곽정에게 홍칠공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조부님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도 어린 시절에는 금나라의 노예였다. 이 정도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에 곽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부님도 과거에는 노예의 몸이었지만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무림고수가 아닌가. 내 잠시 동안의 굴욕도 이겨내지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다. 그 길로 곽정은 뒷산으로 올라가 항룡시 팔장으로 작은 나무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룡시 팔장은 내공을 많이 소모하는 무공이었다. 아무리 한창 혈기왕성한 곽정이어도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반시진이 못되어 21그루의 나무를 부러뜨렸으나 22그루째부터는 힘에 부쳤다. 아무리 항룡시 팔장을 날려도 나무가 흔들리기만 할 뿐 정작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가슴에 통증만 밀려왔다. 힘이 나무를 관통하지 못하고 반대로 역류한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내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곽정은 그 자리에 앉아 정신을 집중하고 기를 다스렸다. 뗄나무 100그루를 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걱정이었다. 그때 문득 구음진경이 떠올랐다. 구음진경에는 수많은 무학이 담겨 있으니 그것만 제대로 익히면 충분히 구양봉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무공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곽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곽정은 홍칠공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부님이 비록 무공을 잃기는 했으나 그 머릿속에 있는 무학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니 분명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곽정은 그 길로 나무 위로 돌아와 홍칠공에게 자기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다. 곽정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홍칠공이 말했다. 구음진경을 천천히 내게 들려주려무나. 빨리 익힐 수 있는 강한 무공이 있는지 봐야겠다. 홍칠공의 말에 곽정은 구음진경을 한 구절씩 외워 내려갔다. 그러다 어느 구절에서 홍칠공이 낮은 탄성을 내지르더니 갑자기 몸을 떨며 소리쳤다. 아까 그 구절을 다시 외워보아라. 곽정은 홍칠공이 구양봉을 이길 방법을 찾은 줄 알고 들뜬 마음에 당장 그 구절을 천천히 외웠다. 홍칠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구절을 한참 동안 되새겨보았다. 계속 외워보거라. 그 말에 곽정은 계속해서 경문을 외워나갔다. 그런데 경문의 후반으로 갈수록 홍칠공의 표정이 좋지 못했다. 정하 경문에는 오묘한 무공이 참으로 많이 담겨 있다만 모두 짧은 기간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말에 곽정은 그만 실망하고 말았다. 그런 곽정에게 홍칠공이 말했다. 정아, 어서 가서 네가 부러뜨린 20여 그루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겠다. 나와 용인은 여기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구양봉을 상대하겠다. 그러자 곽정이 펄쩍 뛰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부님을 두고 떠나겠습니까? 홍칠공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서독은 황약사를 두려워하니까 용의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어차피 틀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곽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내리쳤다. 그런데 그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내리친 소리가 계곡까지 울렸다가 은은하게 되돌아왔다. 홍칠공이 깜짝 놀라 물었다. 정아, 좀 전에 그 일장은 무슨 장법이냐? 곽정이 어리둥절해하자 홍칠공이 말을 이었다.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치는데도 어떻게 나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나 곽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아까 나무를 쓰러뜨리느라 어깨가 저려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홍칠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야. 아까 그 일장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다시 쳐보거라. 곽정은 사부님이 시키는 대로 손을 번쩍 들어 나무를 내리쳤다. 소리는 온 숲을 뒤덮을 듯 울리는데도 나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곽정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다. 이건 주백통 형님께서 가르쳐주신 71호 공명권입니다. 그러자 홍칠공이 놀라며 되물었다. 공명권? 처음 듣는 권법이구나. 곽정이 웃으며 답했다. 이것은 주백통 형님께서 도화도에 갇혀있는 동안 혼자 심심해서 만든 권법입니다. 그러면서 곽정의 공명권의 구결을 가르쳐 주었다. 홍칠공은 공명권의 무공구결을 모두 듣고 나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다 잠시 생각하더니 곽정에게 말했다. 어쩌면 좋은 수가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서독과 사생결단을 내보자꾸나. 그 말에 곽정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공명권으로요? 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한 듯합니다만.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안 될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을 고비에서 목숨을 구하자면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법이다. 지금 구척이가 준 비수를 지니고 있느냐? 그 말에 곽정이 비수를 빼어들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 스치는 듯 싶었다. 공명권이 있으니 이 비수로 나무를 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곽정은 한 척이 될까 말까한 비수로 어떻게 나무를 벤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머뭇거리는 곽정에게 홍칠공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전수해준 항룡시 8장은 외가의 절세 무공이다. 그리고 공명권은 내가 무공의 정수라고 할 만하다. 네가 가진 그 비수는 금을 자르고 옥을 깎을 수 있는 칼이니 나무 베는 것쯤이야 힘들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힘을 펼치는 데 있어 공자와 송자의 이치를 잘 지키는 것이다. 곽정은 한참을 갸우뚱거리다 홍칠공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좀 알아들은 듯한 얼굴이 되었다. 그는 말없이 나무 아래로 내려가 중간 정도 크기의 삼나무를 골라 공명권을 써서 부드럽게 힘을 쓰던 듯 마는 듯 칼로 그어보았다. 그러자 비수의 날이 나무 속 깊숙이 박혔다. 그대로 힘을 유지하며 한 바퀴 돌자 삼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다. 곽정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이 방법을 사용해 잇따라 10여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다. 이대로만 하면 날이 밝기 전에 얼추 100그루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곽정이 한창 신나게 나무를 하고 있는데 홍칠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 올라오너라. 곽정은 얼른 올라가 싱글벙글하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부님 정말 됩니다. 공몽동송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군요. 주백통 형님께서도 오랜 시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홍칠공이 곽정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 무공을 나무 베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서독과 겨루려 한다면 아직 한참이나 부족하다. 구음진경을 좀 더 연마해야 뭔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구나. 내일 용리에게 생각해보라고 해야겠다. 정아, 아까 네가 구음진경을 외우는 것을 들으며 생각난 것이 있다. 곰곰이 궁리해봤는데 아마 맞을 것 같구나. 나를 부축해 나무 아래로 내려다오. 내 무공을 연습해야겠다. 그 말에 곽정이 놀라 펄쩍 뛰었다. 안 됩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데 무공이라니요? 홍칠공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구음진경에서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안정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동시에 두 가지 수행을 쌓았으니 둥중의 정을 찾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안녕을 추구할 것이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러니 함께 내려가자꾸나. 곽정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부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홍칠공을 안고 천천히 나무를 내려왔다.
홍칠공은 정신을 집중하고 자세를 바로잡은 후 일장을 뻗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앞으로 쏠리더니 넘어질 듯 흔들렸다. 곽정이 얼른 뛰어가 부축했지만 홍칠공은 놔두라며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잠시 후 다시 왼손으로 또 일장을 뻗었다. 곽정의 눈에는 홍칠공이 비틀거리며 걸음이 엉켜 힘겨워하는 듯 보였다. 여러 차례 그만두시라 말리고 싶었으나 홍칠공은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연습이 거듭될수록 홍칠공이 점차 기운을 되찾는 듯 보였다. 처음 일장을 뻗고는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더니 이제는 자유자재로 몸을 놀리며 장력을 뻗어냈다. 걸음도 차츰 안정되어 시작할 때보다 훨씬 나아진 듯 했다. 홍칠공이 연습을 마치고 손을 모으며 자세를 거두자 곽정이 기뻐하며 다가갔다. 사부님, 이제 몸이 좋아지셨군요. 그러나 홍칠공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무공은 보기에는 좋아도 실전에는 쓸모없다. 몸을 다친 후 기를 조절할 줄만 알았지 정작 우리 외문 무공의 특성을 몰랐구나. 우리가 익힌 외문 무공이 심하게 움직일수록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을 텐데 아쉽구나. 비록 생명이야 건지겠지만 무공은 되찾지 못할 것 같다. 그 말에 곽정은 뭔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좋은지 몰랐다. 그런 곽정에게 홍칠공이 말했다. 정아, 서독을 놀라게 할 계책이 생각났는데 어떤지 들어보거라. 그러곤 한참 뭔가를 설명해 주었다. 사부님, 틀림없이 될 거예요. 곽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껑충거리며 홍칠공의 계책에 맞추어 준비를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